100년 후가 아니라 당면 세대 안에 굉장히 심각한 결론에 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해외 사례를 찾아서 너네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제 지났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는 한국을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일본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좋아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없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그러면 한국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출산율 통계를 접할 때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대표 인구학자시죠. 한양대 전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거꾸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갑자기 등장하는 이슈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제 이 사태까지 사실은 온 것인데, 최근에 이제 한 4년, 5년 동안은 표준적인 경로조차도 돌파, 추월하는 정도까지도 굉장히 좀 심하게 나빠지고 있어서 아마도 좀 주목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출산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냐를 아마 판단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작년에 2021년 기준으로 0.81명을 기록했거든요. 0.81이라고 하니까 이제 숫자니까 체감적으로 이게 뭐 0.81이 어떤 수준인데라고 이제 되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2.1명이 되면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하고요. 1.3명이 되면 인구 위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각각 1983년, 2002년에 돌파를 했어요. 하향 돌파를 하고, 특히나 최근 4년 동안은 1명 이하를 지금 연속해서 깨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교자 때하고 이제 해보면 여실히 이제 드러납니다만, 정상 국가 안에서 1.3명 이하는 일본이 한 해 1.26명을 찍은 적이 있었고, 그 외에 정상 국가에서는 단 한 번도 1.3명 이하로는 떨어진 적이 없는 수치를 우리는 벌써 20년째 하고 있고요. 1명 이하도 벌써 지금 4년째, 올해까지 간다면 아마 5년째 계속 하향 돌파하는, 우리가 이제 신기록을 찍는 거죠. 이게 10년 전에도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한국이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속도가 진짜 훨씬 더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이 출산율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또 최근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악화돼 있고, 그리고 이게 웬만해서는 지금 방향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데이비드 콜먼 교수라든가 혹은 르가르도 우리 IMF 총재라든가 또 최근엔 테슬라의 CEO까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라 밖에서 봤을 때 한국의 이 수치 변화는 굉장히 위협적인 수준인 거거든요. 우리 인구 변화라는 게 만약 문제라면 사실 일찌감치 그 문제에 대한 경고가 나왔을 때 어떤 식이든지 대응을 했었어야 됐다. 근데 그 대응이 일단은 없었고, 어떤 경직성이 미스매칭을 좀 만든 것 같아요. 인구 대응이 과연 이 복지의 영역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도나 정책의 대응은 복지의 대상으로서만 정책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복지가 아니라 경제, 살집, 뭐 먹을 돈, 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책에서는 저걸 주니까 이 현실에 이제 맞닿아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보기에는 결국 본인이 살아내는 방식은 본인이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 결과가 우리 예측을 뛰어넘는 결혼의 포기, 출산의 연기 포기,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독일의 한 저널리스트가 이제 저하고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흥미진진하다. 이제 나라가 곧 거의 증발해서 사라질 나라인데 뭐 국민들이 아무런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곧 10년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머거리 송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남의 나라니까 좀 쉽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응이 느린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일본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데 봐라, 일본보다 경제도 좋고 뭐가 문제야? 현재만 본 시각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아니 뭐 노력해도 출산율이 안 일어나는데 뭐 노력해봤자 소용없네, 이런 여러 가지 패배주의까지 겹쳐지면서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게 아닌가. 자, 지금 일본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적인 다이내믹,
바퀴 이 고도 성장을 만들어냈고 굉장히 또 역동적인 성장의 발판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해외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나쁜 결과를 내고 있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진단이 잘못됐고요. 뭐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앞으로 굉장히 나빠질까? 뭐 그럴 것 같진 않아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통계상의 착오다. 당장 잠깐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을 수는 없는 구조다. 우리가 이제 국제 비교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선행의 사례로 특히나 이제 유럽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국제 비교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겉보기에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항목 자체가 비슷하다고 비슷한 추이를 따라갈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이 과정상의 경로 속에서 보이는 어떤 대응에서의 반면교사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무조건 결과만 보고 이쪽에서는 이거 성공했으니까 우리 가져오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일본 사례인 것인데요. 일본 쉽지 않았죠. 지금 이제 일본 상황이 나빠진 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정책의 미스매칭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현장이나 기업이나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 오래 전부터 이 혁신이나 개혁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새로운 어떤 레벨업을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사실은 그것을 못 따라갔던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이라는 국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펀더멘탈 를 우리가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뭐 사실 뭐 인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본은 매년 한 4, 50조의 적자 국채를 찍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채 같은 경우에 잘 팔린단 말이에요. 금리도 한참 낮은데.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겉보기에는 숫자는 굉장히 양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여전히 지급을 해야 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따라서 단순하게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일단 1인당 GDP 같은 것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신입사원의 그 평균 연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당장 인플레지면 곧 아마 디플레로 넘어갈 거거든요. 중간에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텐데 그랬을 때 우리 소위 이제 기초 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 그다음에 통화에 대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에서 이 다음 레벨업을 준비하는 것은 아마도 일본하고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진입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응을 하지 않으면 100년 후가 아니라 당면 세대 안에 굉장히 심각한 결론에 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 일본이 사실은 먼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뒤에 이제 고령화가 시작되고 그런 걸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일본하고 이렇게 좀 잘못돼가는 거 보면서도 좀 양상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일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통적인 경험은요. 아마 경로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19세기의 철학을 20세기의 제도로 만들어서 21세기 현장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고집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 현실 상황하고 맞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 경제 정책에서는 차라리 경기가 악화된다라는 것이 불확실성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긴 시간 동안 반복이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3, 40년 이상 인구 대응은 무의미한 이제 정책이다라는 이제 결과까지 닿았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인데 한국이 지금 그대로 아마 따라가는 구조인 것 같고 인구와 관련된 대응은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접근이긴 해요.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누구도 박수를 쳐주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줬던 것을 덜 줘야 되는 것이고 편했던 방식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다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이해 관계자들의 그 이익을 조정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큰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한 5년, 10년 때는 그래도 이제 미룰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작금의 이제 현실의 상황까지 직면하다 보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공감대는 찾기 어렵고 시대가 변하는 혁신이 100이라면 인구와 관련된 대응은 뭐 10, 20에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갈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이 쓰신 책 이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를 보면 한국이 마지막 타이밍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5년이 최후의 보루다라고 쓰셨는데 앞으로 5년이면 지금 2022년부터 5년인지 그리고 5년 뒤에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제가 5년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소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관련된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 이제 한국은 5년 대통령 단임제이지 않습니까? 5년의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 문제 해결에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그것을 또 풀 수 있는 어떤 능력
한국들을 발굴해서 재구성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절벽이라는 표현도 혹자는 씁니다만 굉장히 아마 그 기울기가 급격한 방식으로 나빠질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해결의 여지가 없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해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문제는 해외 사례를 찾아서 너네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이길 될 거야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제 지났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는 한국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겪지 못한 정상 국가에서 출산율 0.8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이 한국. 이 한국이 걸어갈 앞으로의 경로가 사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후속 세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쫓아왔던 아마 선진국들이 될 것 같은데 이 선진국들도 이제 뭐 저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난착이 되면 어쨌든 계속 나빠질 것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런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과거와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서의 대응들이 앞으로 5년 안에는 좀 적어나마 실마리는 보여줘야 이 시장과 소위 개인과 이 정책 혹은 정부와의 이 괴리를 메울 수 있는 아마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적어도 지금까지의 어떤 과거의 경로보다는 조금 더 아마 그 활로가 보이는 방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 제가 아는 어떤 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인구에 대해서 우려하는 책을 쓰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구로 인해서 결정론적인 그 경제관을 가져서 안 된다. 반대로 주장하시거든요.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일본이 하도 그건 정말 특이한 경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게 줄어도 일본하고 경제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본처럼 저렇게 장기 저성장해 가고 불황이 된다는 그런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구가 줄어도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른바 이제 적정 인구론이라는 논쟁인데요. 적정 인구론이란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유지해서 성장의 어떤 동력들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분모인 인구가 주는데 부가가치 분자가 양이 늘어나면 개인적으로 가져갈 건 많아지죠. 굉장히 아이디얼 타입이고 유토피아인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 자체가 지금 일본이 최초거든요. 총 인구 감소가 일본이 2016년도에 있었고요. 우리가 작년에 두 번째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선행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런 데도 출산율 낮다 그러는데. 출산율은 낮는데 그쪽 네.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망인 이민이 있어서요. 네. 국제 이민 때문에 국제 유입 때문에 자연 감소가 발생해도 총 인구는 늘어나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단순하게 적정 인구론이 그 아이디얼 타입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일본이 지금보다 고성장이 나온다면 적정 인구론은 유효해요. 일본은 사실은 시장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랐거든요. 빨라서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전체 GDP에서 약 8할 이상이 내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한 600조 엔 정도 1년에 GDP를 만들어냅니다만 이 중에 500조 엔을 수출과 무관하게 내수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내수가 곧 고용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줄어들었는데 내수는 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일본의 청년들은 일자리 두세 개 중에서 자기가 하나 골라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단순 비교는 굉장히 어렵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수출 비중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다음에 고용 없는 성장 구조 한 20년 동안 굉장히 안착이 됐거든요. 가뜩이나 내수도 작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일본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좋아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면 나빠진다는 건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디플레이를 겪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건가요? 앞으로 경제 구조가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상황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이 고착화가 된다면 일부의 그 낙수 효과가 가능한 그 수출 주도형의 산업들은 당연히 아마 고부가가치화로 연결이 될 건데 문제는 그 고부가가치화가 일자리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전체 총량은 적어도 우리가 2% 잠재 성장률을 얘기합니다만 뭐 때로는 한 3, 4%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해외에서의 해외에서의 수주라든가 발주가 늘어나면 그 총액이 가져오는 증가분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절대 다수의 이제 내수 기반의 그 일자리라든가 제조업 중심의 그 이 구조가 만약에 고착화가 된다면 정말 그 1대 99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산업 구조가 훨씬 더 나빠질 것이고 이런 신호가 개선의 정이 없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 굉장히 똑똑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왕자님이나 공주님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나처럼 열악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실한 신호를 좀 던져줘가지고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거야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다이내믹 에너지로 좀 순환이 되는 어떤 그 계기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는 좀 만들어질 때 사실은 출산이라는 연애라는 결혼이라는 이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본능도 자연스럽게 실현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먹고 사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먹고 사니즘. 먹고 사니즘 앞에 어떤 결정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인구 변화의 충격파는 어쨌든 이미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지금 현재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우선 뭐 감각적으로는 이제 연령 산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성장이 좋았던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가 하나 포인트가 있고, 이 가격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아마 불황이 된다라는 거는 아마 우리 그 10대, 20대 초반에 이제 교육 산업이 아마 가장 먼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2년 전부터는 뭐 사실상 전입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의 대학 진학을 원하는 19세, 20세의 학생들 수하고 대학 입시 정원이 이제 일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좋은 데를 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있는 거지. 이제 그것만 제외한다면 사실상 1대1로 이제 매칭이 가능한 거.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거 관련된 소위 파생 산업들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할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연령 산업들만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농 간의 격차, 즉 지역의 불균형 문제거든요.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서울 수도권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산업들은 당연히 연령 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의 그 인구, 고객이나 이런 시장의 캐파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장 집만 하더라도 지방은 지금 벌써 우리 미분양 같은 것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서울은 또 서울대로 수도권대로 소위 집중의 문제, 과밀의 문제가 또 굉장히 또 무한대결이라고 할까요? 세대 간의 이 무한대결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파장이나 속도, 노출되어 있는 면적의 양은 조금씩 아마 차별화가 있을 것 같다. 저희 집 첫째가 이제 20살이 넘겼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좋은 얘기 들었다고 저한테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써먹으라고. 먹이가 없어서 서울로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네. 둥지는 집이죠. 집이군요. 예. 네. 젊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게 먹이와 둥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30대의 청년 고용률을 과거 20년부터 쭉 당겨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편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한 70% 수준, 60, 70% 수준에서 왔다 갔다 만 하고 있지 극단적으로 나빠지거나 또 좋아졌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다. 네. 물론 나쁜 거는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고질적인 문제이고, 자, 문제는 이 출산율의 이 흐름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변수를 놓고 보는데, 최근 5년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서울의 집값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5년이 우리가 이제 출산율 1명 이하를 찍을 때인데, 1명 이하를 찍는 이 감소의 폭 수준하고 서울 아파트의 상승률하고 정확하게 역비례해요. 네. 자, 그렇다면 먹이도 중요하지만 사실 둥지가 더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이 먹이와 둥지를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대응이라고 할 때 애기 낳으면 돈 줄게 하는 이 복지 정책의 이 관성 속에 있다면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사실은 경제를 원하는 건데, 성장을 원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저성장을 깰 수 있는 이 고성장의 어떤 기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또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1960, 70년대 고도성장의 때 만들어진 이 산업의 구조라든가 이 철학의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고, 당장 우리 뭐 그 타다 사례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서비스과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신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같은 것들은 여전히 공고하단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될 많은 일자리는 탈제조, 그다음에 향 서비스의 이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가 사실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술이라든가 혹은 연결돼 있는, 어려운 말로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뭔가 테크니컬하게 이제 넘어서는 게 필요한 3, 40년 전의 규제가 막고 있으니까 새로운 뭐 창업이다 뭐다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적어도 링 위에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방어막, 그다음에 체질 같은 것들은 좀 만들어준 다음에 이 친구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또 만약에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좀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최적화된 인구 대응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한양대 전용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 즉 저출산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이것을 되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데서는 오히려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하는 게 더 낫다. 굉장히 아마 힘든 이 터널에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다. Round one, fight.